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고심했던 나토 정상회의에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또 긴박한 중동 정세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불참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직후 협치의 물꼬는 트였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연수울 당협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내 현안도 있고 또 중동 정세가 워낙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불참을 결정했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토에 가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나토 주요국가 IP 4개국이라고 하죠. 한국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그쪽의 정상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역할과 우리의 입장을 서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 중동 정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엇보다도 현장에 가서 주요 나라의 정상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불확실성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염려했던 그 사안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나토라는 것이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자유민주 진영의 어떤 국가들의 모임으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러시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문제, 북한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의 핵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파병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또 북한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IP 4개국이라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토 플러스 4개국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중국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북중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한국이 일정 부분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난처한 형국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동맹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큰 가늠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제까지 계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이번에 안 나왔다는 거는 이제까지의 어떤 균형 외교, 실용 외교라는 말이 결국은 북중로로 가는 거 아니냐 어떤 의구심을 키울 수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아주 경제적인 어떤 기회를 상실했다는 측면에서 하나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유럽에 대한 어떤 방산 그리고 원전 수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상실케 하는 경제적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측면에서의 아쉬움을 좀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지금 야당에서도 외교적 실책이다라고 비판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습니다. 우산이 없는데 소나기가 내리면 맞고 가야 됩니까? 잠시 피해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제1과제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입니다. 가치 외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했던 이유도 경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정말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적인 관계 이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던 이유는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상 외교의 어떤 출발구를 연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대로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하에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제 일주일 사이에 미국이 이란을 갖다가 공습을 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득보다 갔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청구서가 훨씬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나토에게 모든 국가가 다 국방비의 5%를 채워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참가국으로 거기 가가지고 옆에서 엄한 불똥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국방비 GDP의 5% 채우는 거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뭐 원유 폭등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가가 3천 넘어가는 이 상황은 기대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도 좀 풀리고 그다음에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석유가 원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이 기대감이 이제 위기 비하면 맞을 수 없어요. 당장 3천선 이하로 잠시 또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치 외교와 실용 외교, 우리가 경제적인 안정, 성장을 저울로 놨을 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또 국민들의 민생 안정에 어려움을 주는 거라면 소나기가 왔을 때 우산이 없으면 우산이 있다면 가야죠. 하지만 우산이 없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일 과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모하게 가치 외교를 하느니보다 실용 외교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득과 안정에 좀 더 무게감을 주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인데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문제예요. 예. 사실은 트럼프도 나토 정상회의에 뭐 2시간 반 정도 참석하고 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한국 꼭 와, 그리고 여기서 정상회담 해라고 했다면 아마 모든 거 다 무릅쓰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란과의 사실상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고 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상 전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없는 그런 그 트럼프와의 만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청구서가 훨씬 많은 상황에 꼭 가야 되느냐. 예. 뭐 그런 점은 저는 불참의 원인, 배경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지도부와 함께 오찬회동을 가졌고 이를 바라보는 그렇다면 여론은 지금 어떤지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둘째 주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0% 가까이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함이라는 응답은 전주에 비해서 0.7%포인트 올랐고 잘 못함이라는 응답은 0.7%포인트 내렸습니다.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기치를 내세운 게 이제 실용 아닙니까? 민생과 실용 외교인데 우선적으로 민생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구조 조정보다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어떤 민생을 좀 살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이 추경의 어떤 20조 추경, 1차 추경까지 합하면 13조 원이고요. 사실상 이번에 다 포함하면 40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3차 추경 얘기도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중소벤처부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할 때 11월 정도에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뭐 100만 원씩 주는 방안 이 부분도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G7 어떤 외교를 통해서 이제까지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대표 시절에 얘기했던 북한, 미국에 대한 입장이나 일본에 대한 입장 이것에 비해서 이전 정부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가치 동맹이라는 어떤 외교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외교 선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이제까지 뭐랄까요 뭔가 불안함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큰 차이가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외교라는 것이 어떤 그 가치 외교를 넘어서 실용 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일정 부분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 한 번 더 운전자론이라는 기존의 어떤 진보 정권의 어떤 외교 노선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전략적 모호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뭔가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중립적이고 실용 외교를 한다고 하지만 미국 조회나 동맹국 입장에서는 북중론을 중시하는 외교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방국들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실용 외교를 구사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난주에 진행됐던 여론조사 결과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첫 오찬 회동 등을 가지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총리 후보자 인사검증이라든가 국회의원 구성 등 다양한 이야기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제1야당, 그 과반 이상이 넘는 제1야당이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야당 대표와 만남조차 가지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야당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을 한 겁니다. 뭐 한 번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서로 간의 어떤 그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이런 거를 발견해야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당연히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차이점이 없다면 같은 당에 있지 왜 다른 당에 있겠습니까? 차이점보다 좀 더 공통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서 공통점을 먼저 처리해 나가는 그런 어떤 관행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게 어떤 여야 회동의 저는 취지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른 시간에 회동이 만들어진 거는 굉장히 잘한 거다. 뭐 이거는 뭐 여야 모두 다 똑같이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 중심, 실용 중심이었다라면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진영과 이념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해 보자 이런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좋게 평가할 거다. 다만 앞으로 지금은 이제 간극이 굉장히 많아요. 이 넓은 간극을 하나하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가면서 공통점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당, 여권의 정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권의 정무 능력이 앞으로 어떻게 발휘가 될지 그건 네.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지에 맞게 어제 뭐 공감대를 이룬 부분도 있었고, 다만 이제 어제 의제 조율 없이 만났다 보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입장차를 보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뒤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약속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 좀 예상됐던 거긴 한데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좀 해명을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제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이 TPO, 뭐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있어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금의 여권이 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되느냐 여부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법을 어떻게 만듭니까? 대통령이 되면 형사 관련해서 재판이 아예 중지된다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해서 재판중지법을 발의를 했죠. 그리고 재판관들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4심제라고 하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이걸 다시 한번 심판할 수 있도록 심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해서 유죄 판단이 되는 부분을 아예 법치 유죄 판단의 근거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야당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다 양보하더라고 이런 논란이 있다. 하지만 내가 국정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좀 재판받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국민들의 선택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되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나는 당연히 재판을 받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논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내놨던 여러 법이 아예 법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심판을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사람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거 끝날 때 조사를 했는데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게 64%였고요.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26%였습니다. 대선 출구 조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야당의 지도자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국정의 제2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김민석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돈 문제, 정치 불법 정치 자금 관련해서 유죄 판단을 2번이나 대법원에서 받았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돈 문제가 또 불거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아빠 찬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민의의 전당에서 국회에서 아들의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 그게 동원되느냐의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당연히 할 말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자리에서 나왔던 요구 사항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임기 뒤에 재판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임기 뒤에 재판을 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니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하랩이라도 재판이 잡혀 있는데 그 재판을 갖다가 나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안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임기 뒤에 재판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논란이 됐던 이유는 대통령으로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재판으로 인해서 유죄가 나오면은 실제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서 파기환송식 간 거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면은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느냐 이 문제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민 주권 위임의 안정성을 얘기한 거고 재판 중지법 얘기가 나온 거였지. 뭐 예정되어 있는 재판을 앞으로 영영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 그 누구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한 적 없는 얘기를 가져와서 약속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임기 뒤에 재판을 안 받을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 당연히 약속을 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예정되어 있는 재판을 특히 헌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유예할 수는 있지만 5년이 지난 뒤에 받지 않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뭐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 이거를 왜 약속을 묻는 거냐.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그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 관련된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또 안에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대선 패배나 어떤 그 내분 사태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극복하고 싶은 마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얘기하는 게 저는 야당의 비판하는 자세의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느냐. 과거 인사청문회나 총리나 장관을 통과했을 때 어떤 사람은 유사한 사례였는데 통과됐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에 반의 반도 안 되는데 통과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정치적인 상황과 정부의 성격과 그것의 인사의 특징에 따라서 때로는 그 잣대의 기준이 엄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잣대가 굉장히 느슨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전례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러면 지난 3년 전에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상황과 비추어 봤을 때 재산 해명에 대해 재산 형성의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똑같고요.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부분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고 민주당이 쉽게 말해서 총리를 갖다가 인정 안 하고 낙마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준 것은 여소야대에서도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끔 협조한 즉 국정 수행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협치의 노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비판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래서 지금 뭐 사퇴를 얘기하고 지명 체류를 요구하는 게 당시 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유사한 기준을 갖다가 쟀을 때 과연 그게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입장과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보여준 입장이 국정 발목 잡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청문회에서 물론 뭐 저도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봐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자료를 낼 수 있다면 자료를 내는 게 맞고요. 예. 또 못 낸다면 구두로라도 해명하는 게 맞다. 좀 그런 점에서 청문회를 지켜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봅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 재판을 받겠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말씀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법을 개정해서 아예 유죄 판단의 근거를 없애는 적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대법관 증언을 갑자기 해서 이제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사심제를 한다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 수뇌부에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판사나 검사를 탄핵하고 심지어 대법원장을 특검과 탄핵을 통해서 겁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잘못을 하면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법정, 양심의 법정이나 아니면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라고 했지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리고 앞서 청문회 이야기해 주셨는데 청문회에 지금 증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1,070건의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100건 정도 자료를 요구한 거기 때문에 어느 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민주당이 했던 것과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것 중에 어느 게 더 혹독한 상황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는 청문회는 없었습니다. 서로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그렇다면 여야가 다 원하는 사람을 다 부르자. 근데 합의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다면 가족도 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전처도 빼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뭐냐면 어차피 욕먹을 거 사람들 불러다가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입틀막하기 위해서 아예 국민들이 볼 때 이 정도는 진짜 심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 정도 외를 맞는 선에서 청문회를 증인과 참고인 없이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전략을 짠 것으로 봐서 저희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김민석 후보자의 돈 문제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등장하는 강모 씨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돈을 2억 원을 받았을 때 그 2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대납을 했고요. 또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에서 1년 9개월 동안 있을 때 450만 원씩 돈을 준 분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왔는데 그 분한테 또 1억 4천 중에서 4천을 또 빌린 거예요. 근데 그 빌린 거에 갚지 않은데 그게 받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 찬스라는 여러 가지 공적 어떤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이 국정의 2인자가 과연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서 좀 민주당의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애초에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으로서 저는 전략을 잘 짜야 될 필요가 있었다. 애초부터 이런 문제 있으니까 안 돼. 그리고 전처 불러, 뭐 불러 이렇게 되면은요, 이쯤 하면은 이거는 뭐 싸우자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사실은 균형감 있게 제기를 했다라면은 소위 증인이나 참고인 없는 인사청문회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검증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고 오로지 소위 말해서 도덕성 검증에만 올인하다가 결국은 여당이 그럴 거면은 뭐하러 소위 말해서 증인 불러? 그냥 도덕성 검증은 그럼 정면 돌파해.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뭐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난 3년 전에 김기흥 전 대변인께서도 인사청문회 얘기 나올 때마다 참 인사청문회 어렵다. 일할 사람은 있는데 이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여건이 되면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야당이 인사청문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장관들 인사청문회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럴 때 이런 도덕성 검증에만 매몰되면 아마 똑같은 민주당의 반응이 나올 거예요. 너네 3년 동안 어떻게 했어? 우리 그냥 정면 돌파할게.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균형을 가지고 증인과 참고인을 하는 그런 전략을 소수 야당으로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국민의힘의 비판의 여론이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여론을 끌어올지를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짧게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간의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전대 뭐 경쟁 포인트 지금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경제 포인트는 찐명이죠, 찐명.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구한테 마음이 있느냐. 근데 이미 나온 거 아닌가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분께서 왕수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권력은 나누기가 참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됐는데 당대표가 된다는 거는 일정 부분 포스트 이재명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냥 저는 뭐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그냥 권력의 생리상 본인의 어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을 때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좀 가능성이 크다. 왜냐?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같이 어떻게 보면 본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감이 커진 사람입니다. 근데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본인의 입지가 있었죠. 우리가 전당대회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되돌아보면 지금 명확한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됐는데 이분을 여기까지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전당대회 그때 최고위원 후보자한테 차 안에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자가 4위권으로 벗어나고요. 갑자기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키운 사람은 본인은 뭔가 본인의 어떤 지시나 어떤 소통에 대해서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은 의외로 정봉주 후보 같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금 개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수박이라고 지칭하면서 예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청래 전 위원장이 했던 워딩까지 말까지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전당대회다 이렇게 봅니다. 대변인님 개인적인 시각입니다만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또 하나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권리당원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것인데요. 글쎄요, 이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죠. 권리당원이 55%, 그다음에 일반 국민 30%, 대의원이 15%입니다. 권리당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권리당원에게 인기가 높거나 또는 어필이 되는 후보가 있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권리당원에 있어서는 정청래 의원이 인기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최근에 출마 선언의 시기라든지 또는 법사위원장을 먼저 내려놓고 야당에게 빌미를 제공한 점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여권 내에서 눈초리를 조금 받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정청래 의원이 앞으로 이런 그 초반의 그 눈치 게임의 실패를 딛고 어떻게 당원들에게 이제 호소력 있게 결집할지인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아웃풋이 필요해요. 성과물을 내놔야 됩니다. 원팀 아니라 0팀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성과를 내놔야 돼요. 경제 안정, 그다음에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내놓지 못하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힘든 지방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 정말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의 어떤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내분, 그러니까 충성 경쟁이 과잉되면 안 된다. 즉 내부에 지금 뭐 왕수박이니 뭐 이런 얘기가 더 커져서 네. 집 밖으로 그런 균열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니 이제 5년 정부 출범하는데 벌써부터 차기 주도권 경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거고 또 양 후보 모두 지금 소위 말해서 자제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차분한 정책 경쟁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지도부 구성 이렇게 흘러간다면 뭐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당원들이 좀 더 선호도의 높은 쪽으로 쏠리겠지만 그런 점에서 정청래 의원이나 박창대 의원이 전당대회까지 잡음이 생기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하나의 기준, 권리당원들이 지켜볼 거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잡음을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후보가 있다면
있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요 점을 포인트로 보시면 민주당 전대의 어떤 그 흐름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청환 장한대 특임교수,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울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